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6편 친정 깃발을 들고 영토 확장에 나선 진흥왕. 태후마마, 기쁜 소식이 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양나라에서 우리 신라 조정에 보낸 사절단이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라 하옵니다. 오, 양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하옵니다, 태후마마. 예전에 버풍대왕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 사신이 백제의 사절단을 따라서 처음으로 양나라에 가서 방문을 전해준 적이 있사온데 그 답례로서 이번에 사신을 보내온 것이옵니다. 태후마마, 양나라 사절단뿐만이 아니라 양나라의 불법을 구하러 갔던 승려 각덕이 함께 오고 있다 하옵니다. 더욱 놀랄 일은 이번에 오는 사신단이 양나라 황제가 보낸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온다 하옵니다. 무엇라 하였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온다는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아니 되겠소. 귀한 손님들을 앉아서 맞을 수 없지 않소. 문무백관들은 모두 나가서 이해를 갖춰 그들을 맞이하시오. 예, 태후마마.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진흥왕 10년, 서기로는 549년의 일입니다. 삼국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나라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의 이팍승 각덕과 함께 불사리를 지참하여 보내오므로 진흥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흑룡사의 앞길에 나가 이들을 맞아들이게 하였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들에게 부처의 진신사리는 그 자체로 부처의 몸과 같기 때문에 불교를 국교로 공인한 신라의 문무백관들이 이들 행렬을 깍듯이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조은 교수의 얘기입니다. 부처가 세상에 존재하다가 입적한 이후 그 삶의 흔적을 사리 형태로 이제 남긴 것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나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리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그 사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라 지배층한테는 굉장히 큰 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가 부처의 어떤 몸체 일부가 남아 존재하는 이 불교의 나라가 됐다 하는. 이때가 양나라 무제의 제2 말기쯤에 해당하는데 양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열렬한 불교 신봉자였습니다. 신라의 경우 이 무렵쯤 되면 왕을 비롯한 지배 세력 사이에 불교가 널리 침투되어서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전해져 오는 것만 믿다가 유학생이 불교를 배워오고 양나라로부터 부처의 진신사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북대 주보던 교수의 얘기입니다. 요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신라의 불교는 521년에 남조에 나아갈 때 백제를 매개로 해서 들어갔고, 사실상 처음에 들어왔던 것은 고구려 계통의 불교지만은 의존하는 것은 백제의 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의존을 했는데, 조금 여기 이제 기록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과 또 중국으로부터 직접 이제 그 성녀가 유학성이 들어갔다가 뭔가 이제 어떤 예불의 대상이 되고 또 불교의 그 진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걸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일대 사건인 거죠. 그 다음 신라의 승려인 각덕이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라 최초의 구법승으로 양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도 신라 불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중국에 공부하러 갔던 승려, 즉 이팍승 각덕이 양나라 사신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짧게 적고 있는데 해동 고승전에 보면 신라 승려 각덕의 양나라 구법 행차에 대한 얘기가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각덕 스님은 신라 사람으로 총명하고 학문이 넓고 뛰어났다. 범인인지 성인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신라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앞다퉈 신앙에 귀의하였다. 스님은 깨치신 지혜로서 세상이 교화될 수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높은 곳으로 옮겨가려면 골짜기에서 나와야 하고 도를 배우려면 힘써 스승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평안히 거하고 느긋이 행한다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의 본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각덕 스님은 곧 배를 타고 양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러 간 선봉이 되었다. 이것이 신라인으로서 배움을 위해 중국에 들어간 시초이다. 스님은 양나라에서 고명한 스승을 두루 섬기면서 그 가르침을 갖추어 받으니 마치 눈자 위를 가린 막을 벗긴 듯하고 귀 속의 귀지를 파내버린 듯하였다. 처음과 끝이 있고 거칠고 게으름이 없었으며 덕이 높고 행동이 준수하고 도와 덕망이 높아갔다. 스님은 또한 말하였다. 보배를 캐는 것은 나 혼자 쓰려는 것이 아니다. 인연 있는 나라로 돌아가 널리 가난한 이들을 건져내야 할 것이다. 마침내 진흥왕 10년에 양나라 사신과 더불어 불사리를 가지고 옛 도읍지 경주로 돌아왔다. 진흥왕은 급히 유사에게 명을 내려 백관들이 예의를 갖추어 흑륜사 앞길에 이들 일행을 나아가 맞이하게 하였다. 이것 또한 부처님 사리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라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양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백제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신라에서 남조인 양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백제의 영토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와 백제는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제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면서 백제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고구려는 중국의 북조로부터 불교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북조의 불교는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즉불 사상이 강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신라 불교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조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애초에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왕즉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북조불교의 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이 불교 자체가 당시에 일반 평민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왕실과 관련된 종교로서 들어왔던 것이고, 꼭 북조불교와 영향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6세기 신라에서는 불교가 왕권을 수식하고 왕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왕실 불교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곧 이제 확대되면 국가불교의 성격을 갖는다. 어차피 이 시기에는 불교가 왕을 비롯한 지배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왕실 불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고, 왕즉불 사상 역시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서기 550년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으로 짐작되는 곳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틈바구니에서 신라가 철저히 실리를 취하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태후마마? 어서 오시오, 이찬. 다름이 아니라 들리는 말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 신라 땅에서도 머지않은 곳에서 전투를 벌인 지 여러 날이 지났다 하는데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금년 정월에 백제가 먼저 군사를 움직여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취하였사옵니다. 그러자 3월에는 고구려군이 공격을 감행하여 백제의 금연성을 빼앗은 것이옵니다. 앞으로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소? 도살성과 금현성을 서로 뺏고 빼앗는 바람에 어제는 고구려 성이었다가 오늘은 백제의 성이 되는 등
한동안 혼전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젠 두 나라 모두 지쳐있는 상태이옵니다. 우리 신라가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어도 괜찮겠소. 모름지기 우리는 백제와 군사 동맹을 맺은 처지인데 백제와 협력해서 고구려 군과 대적해야 하지 않겠소. 예, 태후마마. 이제 우리도 군사를 이끌고 그 두 나라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 소강 상태에 접어든 바로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라면 우리가 출동해서 어찌하자는 말이요.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처럼 극심한 전투가 계속되면 스스로 피폐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우리가 군사를 몰고 그들 사이로 진격해 들어갈 것이옵니다. 아니, 그 두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말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두 강대국을 함께 상대하겠사옵니까?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지역을 우리 신라가 차지하게 되면 고구려와 백제는 은연중에 그것을 용인할 것이옵니다. 태후마마, 신 이사부에게 출동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군사 동맹 관계를 맺은 백제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소. 더구나 백제는 잃어버린 한수 유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와신 상담하고 있는 터에 우리 신라가 이속만 챙기게 되면 말이요. 나라의 이익이 되게 하자면 소소한 원망을 사하는 것은 각오해야 할 것이옵니다. 좋소.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시오. 예, 태후마마. 당시 국익이 우선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나제 동맹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소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해를 끼치는 상대방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야 방면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대가 뭐 완전히 틀리다 말할 수는 없고 대체로 이제 진왕대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현장으로 출동하여 어떤 군사 행동을 했을까요?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양국이 싸움에 필요한 기회를 타서 이찬 이사부가 이들을 공격하였다. 이사부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두 나라가 쟁탈전을 벌이던 도살성과 금연성을 공취하여 성을 증축한 다음에 1000여 명의 군사를 거기 주둔시켜서 지키게 하였다. 기록에는 신라의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두 성을 빼앗은 것처럼 돼 있으나 신라가 막강한 두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하여 빼앗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가 지쳐있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신라가 중간에 끼어들어 깃발을 꽂은 것인데 양국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용인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서로 대립 갈등하는 주도 세력은 고구려 백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세력이 그 신라인데 그게 상당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성, 도살성을 서로 이제 고구려성인지 백제성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이런 그 차에 사실은 그 더 이상 공방전을 신라가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 두 개 다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 상징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강대 세력이 신라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휴전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데 신라 입장에서 보면 한강 유역 장악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비록 치열하게 다투던 두 성을 엉뚱한 제3자가 어부지리를 하도록 넘겨주게 되었으나 차라리 그 지역을 상대방이 차지하지 않고 신라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씁쓸하지만 못 이기는 척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더 이상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직접 맞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신라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라의 이런 행태는 어찌 보면 대단히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리 추구의 애교 전략이 훗날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나아가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소?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혈전을 벌이던 바로 그 두 성을 우리가 차지했다는 얘기요.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태후마마. 금연성과 도살성에 우리 군사를 주둔시켜 잘 지키도록 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잘하였소. 이찬 이사부는 과연 명장이요. 이렇게 기쁜 날 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여봐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개선한 장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도록 하여라. 바로 이 자리에 만 17살이 된 진흥왕이 참석하여 어머니인 지소태우와 이찬 이사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인가 전략을 짜고 있었겠죠. 진흥왕의 그 전략은 머지않아 신라가 한강 유역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여 실리를 챙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 551년 진흥왕에게 그 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이 나라 대왕께서 12년 전에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래 나는 왕의 어미로서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해왔소. 이제 대왕께서 성년이 되었으니 이 어미는 모든 국사를 대왕에게 맡기고 물러날 것이요. 대왕께서는 권자에 앉으셔서 신라 왕의 지엄함을 보이시오. 예, 어마마마. 경들은 들으시오. 이제 과인이 신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이끌 것이오. 과인은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오. 선왕인 버풍 대왕께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시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나는 새로운 연호를 반포할 것이오. 오늘부터 우리 신라의 연호는 10개 나라국, 개국이요. 평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경하드리옵니다, 대왕마마. 이때가 진흥왕 12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2년 동안 정치학습을 마친 다음에 모름지기 정사를 직접 펼치는 친정에 돌입한 것입니다.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는 진흥왕대 성년으로서 이제 수렴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왕모에 의한 그 대리 정치를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하나의 표명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 새로이 뭔가 새로운 신라를 열어가겠다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연호를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연호를 가지고서 날짜와 절기와 연도를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왕이 독자적인 연호를 갖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시간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왕이 즉위했을 때 선포하여 재위 기간 내내 같은 연호로 이어져야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만 해도 한 임금의 재위 기간에 여러 차례 연호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연호 제도가 중국에 수용이 되어가 정착되어 나가면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당대의 어떤 정치 사회적 변동, 의지 이런 걸 보여줄 때 연호의 개편이 이루어지고요. 당나라의 그 고종대는 30여 개의 연호가 바뀔 정도로 연호 1년에도 몇 번씩 바꿉니다. 그건 이제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연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의 어떤 시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거나 혹은 시대적 변환기를 맞이할 경우 새로운 출발의 의미에서 재위 도중이라도 연호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왕 12년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정한 것에 대해서 태후에 의한 섭정체제를 벗어나서 진흥왕의 친정체제로 돌입했다는 상징성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개국이라는 연호가 선포된 이후에 신라 국왕의 통치 행태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55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강 유역 진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와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뺏은 다음에 백제마저 밀어내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는, 이게 이제 개국연호를 쓴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성년이 된 다음에 정말 나라를 한번 크게 일으켜 보겠다, 그 영토로 크게 확장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아주 이제 그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또 동해안 방면으로는 지금 함경도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라의 괄목할 만한 영토 확장이 연호 반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신라 왕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주로 궁궐에 앉아서 지시를 하는 데 반해서 진흥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통치 자세를 보여주는 건 역시 또 다른 변화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젊은 왕의 활약을 하나씩 짚어나가 보기로 할까요? 이곳이 어디라 하였는가? 곧 낭성에 도착할 것이옵니다, 대왕 마마. 오늘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곳 하림궁에서 머물게 될 것이옵니다. 알겠소. 그런데 듣기로는 이 근방에 가야 출신의 음악에 능한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들은 그를 아시오? 예, 대왕 마마. 그 이름을 우르기라 하온데 이문이라는 제자와 함께 검은고를 연주하며 지낸다 하옵니다. 과인이 우르과 그 제자의 연주 솜씨를 감상하고 싶으니 사람을 보내서 짐이 머물게 될 하림궁으로 오게 하시오. 예, 대왕 마마. 어명이다. 우르과 그의 제자 이문을 시급히 데리고 오도록 하라. 예. 진흥왕이 순행을 하다가 낭성에 이르렀고 사람을 보내서 우룩을 하림궁으로 데려오도록 했다는데 하림궁은 임금이 거처할 임시 궁궐을 일컫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낭성은 어디이고 우룩이 머무르고 있던 곳은 또 어디였을까요? 청주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당시 그 우르기 머물고 있었던 곳을 지금의 충주 지역, 청주에 순행한 진흥왕이 충주 지역에 있었던 우르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충주에서 청주 지역으로 이제 소환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르기 대가야에서 이제 그 신라를 투항한 이후에 청주나 충주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워낙 이제 음악에 관련된 명성이 자자하니까 지금의 청주 부근을 순행하던 진흥왕이 충주 근방에 머무르고 있던 우룩을 불러들였든지 아니면 진흥왕이 충주 지역을 순행하다 인근에 있던 우룩을 불러오게 했든지 둘 중 하나였겠죠. 우룩은 지금의 고령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던 대가야에서 투항해온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라 조정으로 망명해왔을 텐데 그를 서울인 경주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째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끊임없는 충주에 살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경북대 주보던 교수는 조금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강제 3인설이 그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뒷날에 보면 몽골이 주변 제국을 침략을 할 때
그 포로로 잡은 포로들을 갖다가 또 전선의 앞에 내세워 가지고 전쟁을 먼저 치러 나갑니다. 이 자기 적은 병력, 자기 소수 병력으로 대군을 이겨 나가는 수단으로서 포로로 잡은 병력을 이제 포로도 충성심을 시험을 하고 해서 이제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인 거죠. 그 가야 쪽에 대가야 쪽에나 가야 유민들이 특히 이제 대가야 유민들인데 멸망 전에 그 투항에 오니까 이 주민들을 충주 지역입니다. 3일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대가야에서 신라로 투항해온 유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신라 조정에서는 그들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최전방지대로 강제 이주시켜서 이른바 총알바지로 활용했을 것이다. 우르기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충주로 보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과연 훌륭하구나. 조금 전에 들려준 그 곡은 어떤 악곡인가? 소인이 새로 지어 연주한 곡이옵니다, 대왕마마. 듣던 대로 그대의 연주 솜씨는 빼어나구나. 황송하옵니다, 대왕마마. 삼국사기에서는 이 대목에다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가야국의 가실왕은 12현금을 12달에 율려를 본떠서 만들고 우르그로 하여금 그 곡조를 짓게 하였는데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므로 우르그는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왔다. 그래서 그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이라 하였다. 가야금 12곡이 과연 가야연맹체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12곡에서 춤곡과 악곡, 가곡은 각각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르기 왜 대가야를 떠나 신라로 투항해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가야편을 방송할 때 상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저희 역사를 찾아서 홈페이지 다시 듣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국의 선율 가야금 12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제140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진흥왕이 변방 순행 중에 우르그를 불러 가야금 연주를 하도록 시킨 목적이 단순히 여흥을 즐기자는 데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듯이 앞부분에 보면 유교 경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유교적인 도덕 등 정치, 민의 바탕을 둔 덕치, 왕도 정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개국이라고 하는 이름 또 우럭을 만나서 가야금 연주에서 예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미 예학의 그 이해 수준이 진흥왕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반 그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면모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우르그의 가야금 연주를 듣고서 그 음악을 이용하여 신라의 국가제의에 활용할 예약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방 순행을 마치고 우르그를 데리고 경주로 돌아온 진흥왕은 이렇게 명합니다. 우르근 들으라. 지미, 계고와 법지, 그리고 만덕, 이 세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 하여 특별히 선발하였다.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할 것인데 우르근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이 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각자 다르옵니다. 계고에게는 가야금 연주를 가르치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칠 것이며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그 세 사람이 우르그로부터의 수업을 마치자 왕은 그들에게 배운 것을 연주하게 하였다. 감상을 마친 왕이 그들을 치하하였다. 지미 낭성에서 듣던 우르의 음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왕은 그들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우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잡지의 음악편에 보면 진흥왕은 가야금 12곡을 5곡으로 축약하여
새로운 신라의 음악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가야의 악기와 음악을 신라의 음악으로 재정비하여 국가의 예약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12곡을 정상적인 대학 국가의 음악에 정통 음악에 맞도록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5곡을 가려내게 되는데 그 중에 그 12곡에는 이미 변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그 제사 의례, 국가의 공식 의례에 쓰는 음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거기에는 진흥왕의 어떤 그 유학을 보는 안목,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존재 이런 걸 간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가 진흥왕 재위 13년째였는데 20살짜리 젊은 군주의 사고의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와 신라와 가야가 연합작전을 벌여서 고구려를 침공한 대규모 전투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진흥왕 12년, 왕은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쳤는데 거칠부는 고구려의 10개 군을 공취하였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이 전쟁을 이렇듯 짧게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전쟁이 마치 신라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여 승리를 거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주도한 쪽은 백제였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제 신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일본 서기에 보면 이제 백제가 고구려의 육군을 빼앗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한 거는 가야도 참여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 백제가 주도해가지고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제2장으로서 신라가 나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그 가야가 나서는데 삼국사기는 주로 신라 중심으로 기록이 돼 가지고 그 고구려 식군을 빼앗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주도해서 육군을 빼앗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던 교수가 거론한 일본 서기의 해당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흠명 12년 봄 3월, 백제의 성왕이 몸소 백제 군사 및 신라와 가야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는데 그는 잃어버렸던 옛 땅 6개 군을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백제가 잃어버린 한강 유역의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기획한 말하자면 백제의 고토 회복 작전이었는데 거기에 신라와 가야가 힘을 보탠 형식이었습니다. 한강 하류 지역은 이제 백제의 원래 발상지였기 때문에 백제가 이제 되찾아야 할 곳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백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쪽으로 군사를 보냈던 것이고 한강 상류 지역 특히 이제 남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상류 지역은 이제 신라 쪽에 가깝고 소백산 넘으면 바로 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라 쪽에서 중령이라든지 계름령을 넘어가지고 남한강 상류 쪽으로 진격을 해서 대체로 지금의 경기도 동부 그다음에 강원도 영서 지역 이런 쪽을 이제 상대로 해서 전투를 벌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쟁이 일어났던 서기 551년에 고구려 사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일본 서기 흠명기 7년조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크게 어지러워서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안원왕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대부인은 아들이 없고 중부인과 소부인에게는 각각 소생이 있었다. 중부인 측은 추군이라 하였고 소부인 측은 세군이라 하였다. 제위 15년에 안원왕이 병이 들자 후계를 노린 외척 추군과 세군 사이에 군사를 동원하여 3일간에 걸친 격렬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안원왕은 죽었고 분쟁은 추군 측의 승리로 끝나 중부인의 소생인 양원왕이 8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고구려 내부에서 이런 살육전이 벌어지는 등 극도의 혼란상이 노정되었고 북쪽에서는 돌걸군이 침입하여 신성을 포위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평소 잃어버린 한강 유역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였던 백제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신라와 가야군의 협력을 얻어서 한강 유역 수복 작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라 장수 거칠부를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진흥왕이 거칠부와 구진, 비태, 탐지, 비서, 노부, 서력부, 비차부, 미진부 등 8장군으로 하여금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우리 백제군은 한성의 옛 땅을 수복하고 평양을 공격하여 접었을 것이요. 우리 신라군은 중정 이북으로 진격할 것이요. 신라군은 나를 따르라! 백제군은 나를 따르라! 백제인들이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이 이끄는 신라군은 그 승세를 몰아 중령 이북 고현 이내에 10개 군을 빼앗았다. 여기서 백제가 격파했다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안도의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이라고 해서 지금의 남양주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강 그 중상류 지역은 신라가 중류에서 하류, 지금은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그 요충지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백제가 차지한 걸로 돼 있고요. 여기 아마 그 포함이 되는 것은 그 평양이라고 하는, 요때는 그 평양이 남평양이고, 남평양은 오늘날의 그 남양주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쪽이 한강유역의 한성 지역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그 두 개의 그 지역이거든요. 한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북한산 넘어서 이쪽이 그 남양주 지역인데, 요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경기도 중남부 일대를 이제 그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이 연합작전의 결과 꿈에도 그리던 옛 한성 땅을 수복하게 된 것이고, 신라는 중령 이북의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신라의 김춘추를 감금한 채로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거칠부가 출전했던 이 전쟁에서 신라가 빼앗은 땅을 일컫습니다. 중령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과 경상북도 영주시 풍규이 만나는 소백산맥에 있는 고개를 일컫습니다. 이 고갯길을 확보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강종훈, 주보돈 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령이라고 하는 곳이 그 한강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한번 남부 지역으로 그 남하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그 고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당시로서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해 나감에 있어서도 두 가지 중령 고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중령이고 하나가 계림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령 지역은 단양 지역까지 이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로 중령만 넘으면 영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운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중령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고구려가 차지했을 때, 백제가 차지했을 때, 신라가 차지했을 때 의미가 다른데, 신라는 이쪽 차지함으로써 백제를 이제는 그 전까지는 백제에 처져서 따라가는 과정이었다고 그러면 요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백제와 어깨를 나란해서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기반을 구축을 한 일대 사건이었고요. 특히 그 신라는 직접 중국과 이제는 고구려나 이제 그 백제를 매개로 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가 아니고 중국과 통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점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후에 신라가 백제를 능가할 정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충지인 중령 이북의 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주보돈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사기 열전편 거칠부전의 앞부분을 잠시 소개했었죠. 거칠부가 소시적에 고구려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어서 고구려에 들어갔다가 해량이라는 승려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노승 해량과 거칠부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대의 상을 보아하니 제비 턱에다 맨눈을 가지고 태어났구만 그래. 앞으로 반드시 장수가 될 상이야. 만일 훗날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 고구려에 오거든 나에게 해를 끼치진 말게나. 만일 스님이 말씀하신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하늘에 태양을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맹세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칠부가 신라 장수가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영토이던 중령 이북의 땅을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와중에 바로 그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신라군은 죄 없는 고구려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장군. 아니 그런데 저기 사람들은 어째 길거리 나와 있는 것이냐? 천호인, 옛날 내가 가사를 걸치고 고구려에 잠입했을 때 불경을 강렬하던 그 노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때 해량법사가 무리를 이끌고 길가에 나와 있었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해량법사에게 읍배하였다. 스님, 해량 스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다니요. 아이, 이게 누구십니까? 오호, 내가 관상을 봐주었던 그 신라의 젊은이가 이렇게 장성을 해서 스님이 예언했던 대로 신라의 장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옛날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왔을 때 법사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존했는데 오늘 이처럼 우연히 뵈니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심히 어지러워서 아무래도 멸망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 이 노승을 그대의 나라로 데려가 주지 않겠는가? 그리 해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스님. 자, 말에 오르시지요. 거칠부가 그를 말에 태워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 거칠부가 해량법사를 진흥왕에게 배할시키니 진흥왕은 그를 승통으로 삼고 처음으로 백좌 강회를 열고 팔관법을 실시하였다. 마침 이제 거칠부가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니까 해량을 알아보고 서로 간에 이제 알아보고서 해량이 이제 그 고구려 성녀였다가 신라로 받아들여서 그 국사가 돼가지고 고구려 불교 시스템, 북방불교의 시스템이 이제 그 신라로 유입이 되는 중요한 그 상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이제 해량의 그 투항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흥왕 14년조에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기록 하나가 올라 있습니다. 진흥왕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그 터에서 황색의 용이 나타났다. 왕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서 궁궐을 고쳐서 절을 짓고 황룡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금은 경주시 구항동에 그 터만 남아있지만 학자들은 황룡사가 절터의 규모로 보아 신라 최대의 국찰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삼국사기에 의하면 본래는 그 자리에다 왕궁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황색의 용이 나타나는 바람에 절을 짓는 쪽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의 이면에 깃든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데 힌트가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천이라고 하는 그 천이 지금의 보문단지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분황사 북쪽에서 꺾여서 서북쪽으로 이제 틀게 되는데 그 북천의 물이 그러니까 이 지하수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다시 복류해서 올라오는 쪽이 지금의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월성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기가 어려운 저수지 상태였는데 그곳에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땅을 다지면서 매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사찰을 만들게 되는 게 이제 황룡사됩니다. 그 땅은 애당초 습지여서 궁궐이 들어설 터로서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 조정에서도 그곳이 습지인 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 궁궐을 짓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애당초 궁궐을 지으려 했는데 용이 나타나는 바람에 절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올라 있을까요? 실제로 궁궐을 지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하겠죠. 대왕마마, 우리 신라의 국력은 날로 뻗어나가는데 이곳 월성은 대왕마마가 거처하시기엔 너무나도 협소하옵니다. 짐이 거처하는 데야 불편함이 없소만 나라의 크기에 걸맞은 왕궁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다소 협소한 것은 사실이요. 대왕마마, 이번에 저기 월성 동쪽의 땅에다가 궁전을 새로 짓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알겠소. 중신들의 의견을 널리 구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궁궐을 짓기 위한 대역사가 시작되어서 드디어 터고르기 작업이 시작되는데 대왕마마, 아무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궁궐 건립 공사는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 무슨 말이오? 땅을 파보니 그곳이 본시 심한 습지여서 이 대왕마마를 비롯한 왕실의 가족이 거처하시기에 좋은 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래요. 그리하면 그 터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집안을 튼튼하게 다져서 사찰을 창건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사찰을 창건한다. 좋소. 그리하시오. 이렇게 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부돈 교수의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불교, 거기에 이제 정치 체제로서 이거 유학적인 게 수용이 되고 하면서 진흥왕이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 왕궁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월성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그 좁습니다. 그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일종의 수비용인데 이제는 오히려 수비용보다 넓은 지역 곳으로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메워가지고 사실은 그 이제 그 왕궁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뒷날에 마치 그 미륵사 창건하고 아주 그 비슷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것도 저수지를 메워가지고 하는데 저수지나 이 습지는 이 뭐 풍수상도 그렇죠. 생활하기에는 그 부적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황룡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강종훈 교수는 그 땅이 습지였다는 사실이 황룡 운운의 설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70년대에 황룡사지 발굴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작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땅을 일일이 다진 그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습지였던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그 뻘층 위에다가 진흙을 놓고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땅을 다진 다음에 층층이 올려가지고 그 집안이 약해지지 않게끔 그렇게 조성한 다음에 황룡사를 지은 것으로 발굴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저습지였던 것이고 저습지였기 때문에 용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설화가 꾸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부터 사찰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 너무 습기가 많아서 물과 관련돼 있는 용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궁궐을 지으려다 보니 너무 습해서 포기하고 대신에 절을 지었는데 땅이 안 좋아서 궁궐을 못 짓고 절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용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사찰 창건 설화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른바 신주 설치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14년 7월에 백제의 동북변을 공취하여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그 군주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기록이 이러하고 서광 31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다. 백제본기에는 이렇듯 더 간단하게 올라 있습니다만
백제로서는 가히 통한의 사건이었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동북변에 신주를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간명하게 나타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흥명 13년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연합작전을 벌여서 백제는 지금의 서울 지역인 한성과 남평양, 즉 남양주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중령 이북의 땅을 공취했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신라의 거칠부도 참여했던 그 전쟁이 있었던 해가 서기 551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제는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죽음을 당했던 그 전쟁에서 패하여 한강 유역의 땅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부랴부랴 웅진으로 내려간 지 76년 만에 백제 건국의 터전이었던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다 신라가 새로운 주를 설치하고 그 주의 책임자로서 예전에 가락국이 멸망하면서 투항해왔던 가야왕자 출신의 김무력을 임명하여 발령을 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제의 땅에다 신라가 팻말을 꽂고 그 관리 책임자까지 임명하여 그 땅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백제는 잠자코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